네, 저희가 이제 경기 침체 얘기를 했는데 미국 경기에 대해서 아주 깊게 분석하신 그렇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주 만에 오신 것 같아요. 한국금융연수원의 주현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의 마지막 주 와주셨습니다. 네, 올해 어떻게 됩니다. 마무리 잘 되고 계신지요? 예, 뭐 정신없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참 누구에게나 정신 없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때 나올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또 나빠졌습니까? 좀 좋아졌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둔화 쪽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네.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프 중심으로 해서 가볍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도 살짝 여쭤봤는데 저희가 경기 침체 얘기를 막 해서 경기 침체가 아직은 아니고 오고 있는 겁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시작한 거 아닐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거의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그림 보면서 네네네.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 주하고 지난 주에 나온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림들을 그려봤는데 한번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종합 지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현재 상황하고 향후 기대의 수치를 제시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제 제일 위에 그 진하게 나와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147.2로 뭐 조금 더 나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시면은 20년, 21년 요때 푹 꺼졌던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셔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현재 상황보다는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너무 안 좋은데요. 이게 지금 82.4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80선이 되면은 이제 리세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살짝 갔다 왔네요. 예, 갔다 왔습니다. 사실은 갔다 오고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지금 얘도 보면은 추세가 확실하게 꺾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자료들을 보실 때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 점들이 뭐냐면은 이거 숫자 자체를 보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떨어지고 있는가. 지금 사실 21년 중반부터 해가지고 그 향후 기대는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리세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최소한 미국 소비자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저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괜찮은데 되게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건가요? 왜 저 두 개의 차이가 저렇게 크죠?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추이가 뭐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그거를 데이터들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자신이 경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향후 기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을 게 없다라는 거죠. 뭐 금리 등등등 인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을 때 좋은 점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너무 괴리가 큰데 또 재밌는 게 보면은 2009년, 10년, 11년을 보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미래는 좀 나아지겠다 그렇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역전돼 있는 모습이 좀 상당히 신기하죠. 그때도 그랬고 그 20년, 21년 코로나 때도 잠깐의 리세션이 있는데 그때도 역전되는 모습을 볼 수는 있는 거죠. 사실 뭐 그 부분이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긴 좀 어렵지만 지금 그 부분도 뭐 한번 유의 깊게 보실 만한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지금보다는 미래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저 그래프는 전혀 반대의 모습. 물론 지금이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그런 리세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지금 뭐 내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내년 상반기 안 좋을 거다라는 거는 뭐 대부분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거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온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이게 이제 확실하게 빠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 부분입니다만.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에서 보통 경기 선행 지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4% 정도를 스레시홀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2000년도 초반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리세션,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코비드 때 이때를 보시면은 지금 이 LEI의 YOY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4%를 넘었을 때 리세션이 오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지표가 유감스럽게도 마이너스 4%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색 기둥을 색칠할 준비를 해야 되는.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네. 뭐 저 회색 기둥은 뭐 MBER에서 이야기하는 리세션이니까 네네. 이게 꼭 테크니컬한 그 뭐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 뭐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 리세션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특히나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6개월에서 12개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점이 2021년 중반에 이미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수치는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자료란 말이죠. 근데 두 개의 자료가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리세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심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뭔가 이제 교집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자료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PMI 구매관리자 지수를 이야기를 할 때 ISM에서 발표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민간 기관들 마킷이나 이제 마킷이 S&P 글로벌이 이제 M&A를 하면서 이쪽에서 발표를 하고 있죠.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S&P 글로벌에서 나온 PMI 지수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GDP 성장률을 그림을 그려 보면 되게 이게 굉장히 그러네요. 유사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즉 다시면서 우리가 구매 관리자 지수를 왜 보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매 관리자 지수를 보는 이유는 이 구매 관리자들이 향후에 우리 회사의 매출이 얼마나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그거를 사가지고 생산을 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행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은 4Q의 숫자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45 수준까지. 그러면은 그냥 1대1로 그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냥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미 4Q에 지금 네거티브 테리토리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주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S&P 글로벌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 리테일 세일즈가 뭐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물론 4분기에 뭐 그 역성장을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최소한 구매 관리자들은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어쨌든 최전선에서 그렇죠. 그거를 정말 돈을 걸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일단 이게 여기에서 에러가 나면은 그 결과는 재고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 경기가 이제 하강하는 상황에서 재고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MI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지표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유가가 어느 정도인지 물론 유가가 최근에 조금 안정화되면서 어느 정도 82불, 83불 브렌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정도 숫자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 베이스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떨어질 것이다. CPI가 그래서 이제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PMI에서도 그 투하 비용 관련된 지수를 보시면은 얘가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진한색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 부분이 올라가 있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전 모습을 보시면은 이 인풋 코스트가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CPI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네요.
결국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했던 PPI와 CPI의 관계, 네. 그 다음에 PPI의 어떤 전형적인 앞선 자료들, 그러네요. 이라는 측면에서 PMI의 인풋 코스트를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저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CPI도 어느 정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시사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수직 다이빙하면 좋겠는데요. 뭐 저렇게 된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네. 한 가지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CPI가 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네요. 후행하고 있는. 예. 그 다음에 올라가죠. 지금 저 정도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CPI가 3% 이상이다라는 부분. 아, 그러네요. 이게 저 수준까지 간다 한데. 그렇죠. 이게 이제 좀 흥미로운 점이죠. 이 3%가 여기가 3%니까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또 이게 우리는 2%를 원하죠. 2%로 할까요? 네. 그거는 뭐 이제 타겟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까지 와야지 이제 그렇죠. 뭔가 다시 뭐 좀 완화적인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3%를 유난히 강조한 게 여기 네.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일 마지막 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인플레는 확실하게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네. 물론 경기 고점을 죄송합니다. 인플레이션 고점을 찍었고 이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둔화된 상태에서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좀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은 점차 빨라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어이구야. 이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금 인플레이션을 뭘로 그리고 있냐면은 우리가 보통 PC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네. 미국 연준이 기준으로 쓰고 있는 그 자료죠. 네. 그래서 위쪽에 파란색이 PC이고 그 네.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코어예요. 네. 그리고 진한색으로 나와 있는 게 미국 기준금리가 되는 거죠.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 하면은 유감스럽게도 이전의 모습들을 봤을 때 미국 기준금리가 쭉 올라갈 때 네. 얘가 PC보다 높은 수준에서 고점을 찍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참 레벨이 네. 다르네요. 이게 2002년 전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닷컴 기간, 네.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바로 이전의 고점, 네.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직전에 나타났던 금리 인상기를 따져봤을 때 네.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올렸니? 라고 물어보면은 그 이전에 PCE가 올라갔던 수준은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사실 저거대로 하면은 기준금리를 몇 프로를 올려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와. 6%? 7%?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다 되는 죽어요. 거죠. 저희 다 죽어요. 네, 뭐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는 그런 과거의 스토리는 그렇게 됐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번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네. 기준금리 올라가시는 거를 보면 굉장히 늦게 올라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네. 이게 이제 연준이 크게 욕을 먹었던 그 부분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따라가기 위해 가지고 75bp를 미친 듯이 올리는 그런 식의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좋은 점은 뭐냐면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PCE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매칭이 되는 부분이 7%보다는 조금 아래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내려와서 그렇죠. 하향 돌파 이렇게 데드 크로스를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네, 크로스 뭐 물론 이게 뭐 주가 지수는 아닙니다만 네. 이게 말이 되는 게 실제적으로 그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너희들이 더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죠. 네. 즉 과거와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과거 자료들을 보시면은 연준이 생각보다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2016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금리 인상을 했던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좀 포인트가 늦었다. 한참 늦었죠. 네. 한 1년 정도 늦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걸 좀 빨리 했으면은 금리를 좀 덜 올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좀 안정적으로 뭐 75bp 이런 숫자는 안 봐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쵸. 거는 생각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최소한 1년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보통 8번 정도의 FOMC를 할 수가 있는데 8번의 기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미친 듯이 올리는 그런 거는 피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너무 미워요. 워리 형. 너무 미워요. 그때의 트랜지토리라는 단어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여러모로 그 그러니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리고 연준의 FOMC 위원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가를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죽였어요 진짜. 뭐 그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PC 인플레이션으로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수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네. 그리고 얘네들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는 뭐 블라드의 7% 같은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은 조금 너무 오버에스티메이트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점에서 이 그림을 제가 준비를 해본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고용시장 얘기를 잠깐 보도록 하죠. 고용시장 지표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죠. 이니셜 잡레스 클레임, 그 다음에 컨티뉴드 잡레스 클레임. 네. 즉 이번 주에 실업이 됐으니까 나 실업급여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다음에 저 지난주에도 직업을 못 찾았어요. 2주가 넘었어요. 그러면은 컨티뉴드 잡레스 클레임으로 넘어가가지고 네.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거죠. 네. 뭐 숫자 같은 거는 별로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네. 그림의 추세를 보시죠. 물론 이제 이게 2021년 네. 1월이라는 게 너무 위에 올라가 있는 즉 컨티뉴드 잡레스 클레임 기준에서 500만 뭐 이런 미친 듯한 숫자가 그쵸. 나타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조금 미심쩍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올라가는 모습이니라고 얘기를 한다면 좀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이니셜 잡레스 클레임이 예를 들어서 한 25만에서 30만까지 간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고용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더 이상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확실히 턴이 넘어갔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금리 쪽에서 좀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에 대해서 압박감을 가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얘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그러네요. 물론 당연히 이제 그 임금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은 이야기이지만 네. 지금 이게 연준에서는 강력한 툴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한테는 골치 아픈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요. 또 누군가에게는 슬픈 얘기, 누군가에게는 좋은 얘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컨티뉴 잡레스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네. 이니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레이버 마켓에서의 그 프릭션은 아직 크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위에서 이지만이라고 썼죠. 네네. 이지만 이게 좀 또 나름대로 신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 고용시장에서 네. 지금 진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리저베이션 웨이지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표시한 것이 에버리지 오퍼 웨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리저베이션 웨이지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고용된 사람이 있어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직장을 옮기려면 어느 정도의 임금을 저쪽에서 오퍼를 하면은 내가 옮길 것을 생각해 볼까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리저베이션 웨이지예요. 네. 즉 다시 말해서 73,600불 정도를 주면은 나는 지금의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길 거야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오퍼 웨이지는 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를 오퍼를 하느냐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잡서칭하는 사람들한테 오퍼를 주는 게 약 5만 9천 불, 6만 불이라는 거죠. 저게 벌어지고 있다는 뜻은 네. 더 이상 구인난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높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아직도 노동시장에서 네.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게 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 저만큼 안 주면은 그냥 있을래. 네. 내지는 새로운 잡을 가지려면은 저만큼은 받아야 되겠어. 즉 내가 받고 있는 수준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 주는 웨이지는 그거만큼은 안 된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갭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노동시장 참여자들과 즉 노동을 공급해주는 쪽과 노동을 수요하는 쪽 기업에서 제공하는 이 숫자가 갭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즉 레이버 마켓에 프릭션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저게 리저베이션 웨이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미국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에 즉 다시 말해서 웨이지 수준이 낮은 쪽 허스피탈리티라든지 뭐 어코모데이션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 고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파이낸셜이나 IT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이런 쪽에서는 지금 해고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리저베이션 웨이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급격하게 이 현상이 나타나면은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마켓 프릭션이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너 4만 불에 올 수 있니? 5만 불에 올 수 있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야 잠깐만 7만 불 지금 너 뭐라 그랬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노동시장에서의 프릭션이 점점 심화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잠재적인 실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게 수렴이 되어야 시장에서의 프릭션, 즉 우리가 노동시장에서의 제가 이거를 뭐라고 지금 자꾸만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 프릭션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마찰적 실업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렇죠. 그런 네.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페이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섹터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변화의 조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갭이 벌어지는 거는 사실 이 자료가 2014년부터 처음 발표가 되기 시작한 자료인데 네. FRB 뉴욕에서 발표를 하면서 보시면은 이 오퍼웨이지는 상당히 볼레타일하신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리저베이션 웨이지는 2020년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연결시켜 봐야 되는 게 네. 2020년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죠? 미국에서는 아워리 웨이지가 미친 듯이 올라갔죠. 네. 기본적으로 지금 YOY 기준으로 해서 월간으로 평균 5%대를 찍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임금이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는 기업 입장에서는 레이버 코스트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네. 그 다음에 경기가 둔화되는 과정에서는 레이오프가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무리해서 뽑진 않겠다라는 게 그렇게 볼 수도 오퍼 있는 웨이지를 보면 또 알 수.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네. 플랫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따라가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더 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는 안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걸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네.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지금 이 숫자는 결국 더 이상 고용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겠구나라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년도에 이제 페드가 예상하는 실업률 한 4.6%를 뭐 충분히 그렇게 그 변화의 조짐이 나올 수 있는. 그렇죠. 왜 그렇게 네. 이거를 높게 찍었느냐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기존에 4.4에 4.6으로 이제 높였단 말이죠. 실업률을. 이제 이런 숫자들이 그런 것들을 뒤에서 이제 서포트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 보면은 확실히 경기는 이제 둔화 내지 침체가 시작되는 것 같고, 그럴 경우에 금리를 과연 뭐 지금 5.25까지 올릴 것인가라는 또 의문점도 들고, 저게 빨리 나타나 준다면 네네. 양면성이 있네요. 그렇죠. 네. 확실히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한다면은 기준금리가 너희가 리세션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겠니라는 식으로 네.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고용 지표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PMI의 신규 주문 숫자와 비교를 해본 그래프예요. 이거를 보면은 고용이 확실하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네요. 저기도 괴리가 있는데 결국은 만날 테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조금 무서운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저기 연한색으로 나타나야 있는 게 네. 이게 미국의 PMI에서 신규 주문 인덱스인데 네. 이게 50 아래로 내려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숫자들이 2008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 저 기간에서 가장 낮은 지금 수준에 그러니까요. 와 있네요. 네. 신규 주문이. 저기 야. 몇 년도 지금 10년부터 12년부터 2010년부터 동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와. 현실적으로는 2008년까지 가 보더라도 이거보다 낮은 숫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신규 주문. 그러면 뭐 당연히 일단 저 제조업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런 식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정말 뭔가 그 변화의 절벽의 딱 끝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인데 다 지표들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선행 지표들은 이미 그 굉장히 많은 시그널들을 보내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해가 됐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참 뭔가 계속 확인 사살을 해주시는 네, 자료들이 그러니까요. 계속 나오고 네, 있어서 그러니까, 예. 물론 신빙성이 높아지고 예, 있어요. 물론 그 이것과 반대되는 지표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 굳이 그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또 들고 올 거예요. 또. 예, 뭐 다른 분들이 또 들고 네, 오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모습을 보일까라는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자료는 레피니티브에서 그 폴을 통해 가지고 2023년, 2024년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건가를 서베이를 한 거예요. 네. 서베이를 한 거를 이제 제가 박스 플랫으로 그려봤는데 네. 보시면은 23년 1분기, 23년 2분기의 평균 숫자가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3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조금씩 개선되고 3분기에 0.0, 4분기에 0.6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2023년 1% 너무 높은데 그죠? 가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찍으니까 아 이거는 확실히 리세션이다 네. 라는 거를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단 요거를 보면서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2022년 4분기 네. 애틀란타 패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GDP 나우캐스팅의 숫자 3%대는 아 이거 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2022년 3분기 자료가 3.2%로 나왔단 말이에요. 경제 맞아요. 성장률이. 그것도 이제 그 조금 더 상향 조정됐죠. 2.9에서 3.2로 넘어갔는데 그러면서 4, 4분기에는 얼마나 더 좋아질까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4, 4분기에 좋아지는 이유를 이야기를 했을 때 항상 시즈널 이펙트 이슈, 즉 다시 말해가지고 땡스기빙이 있고 네. 크리스마스가 있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리테일 사이즈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GDP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네.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게 일반적인 컨센서스였죠. 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컨센서스를 다시 보면은 네. 야야야 잠깐만 그쵸.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2가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도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찍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3분기 4분기 저런 식으로 숫자 나오면 올해 숫자도 그렇게 좋은 숫자는 아니다라는 그러네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3분기를 고점으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떨어진다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가 첫 번째고 1분기, 2분기에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거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거는 그냥 평균일 뿐이고요. 네. 뭐 평균이라는 거는 결국 그냥 대표적인 숫자 하나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반드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다만 여기에서 보시면은 2분기, 3분기 자료를 보시면은 박스 플랫이 안에 네모 사각형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즉 불확실성이 점점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전망치가 굉장히 막 극과 극이라는 그렇죠. 거죠. 쭉 퍼진다라는 거죠. 네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라든지 네. 이런 경우에는 1분기, 2분기에도 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아슬아슬하지만 우리 리세션은 아닐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1분기, 2분기는 확실히 안 좋고 3분기에는 조금 개선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개선되는 걸까? 아니 별로 자신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네. 4분기도 조금 더 개선될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아래쪽에 점 찍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마이너스 3까지. 네, 이거 지금 잘 모르겠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너무 진짜 그러네요. 이제 24년은 어쨌든 전망치들이 모이는데 24년이야 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거 장기 균형으로 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리커버리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하긴 거예요. 약간 무책임한 전망들인 네. 것 같고. 어떤 뭐 네. FMC에서도 프로젝트 A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가죠. 네. 그거는 뭐 저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23년의 자료들이 이런 식으로 불확실하게 보인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보통 상저 하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고 0.0, 0.6의 하고를 이야기할 수 있니? 물론 상저에 비하면 낮지만 네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볼레타일한데 그러면은 이제 통계를 공부했던 입장에서는 그 아무 말 대잔치가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그냥 뭐 숫자로 굳이 따지자면은 그렇게 될 정도의 의미밖에는 없다가 된다라는 거죠. 사실 불확실하게 저희 이제 그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안 좋다보다 더 안 좋은 게
불확실성. 그렇죠. 네. 언제나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을 그렇죠. 봐야 네. 되는 거고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거는 결국 언서트 쪽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네. 많은 기관들은 왜 3분기에는 개선될 거야? 즉 우리가 상저하고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고는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둔 걸까요?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는 자료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이번 경기 사이클은 굉장히 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앞에서 미친 듯이 크게 움직였어요. 20년, 21년, 22년 해가지고 네. 마이너스 30%, 플러스 30%뭐 이렇게 찍었죠. 네네.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은 사실은 스윙을 하는데 점차적으로 그 진폭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진폭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실물 경제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뭘 이야기를 하냐면 서플라이 체인 컬랩스를 이야기를 했었죠. 즉 공급망 붕괴 때문에 나는 차를 사고 싶어도 1년을 기다려야 돼. 네. 뭐 물론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중고차를 사야지 40% 인상됐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게 올해 상반기까지도 계속해서 그 이슈에서 벗어나질 못했었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실제적으로 경기 사이클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둔화되는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죠? 기본적으로 기업의 재고가 큰 폭으로 늘어나야 되죠. 네. 그런데 지금 자료 보시면은 여기에는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만은 미국 기업들의 재고는 오히려 이미 고점을 찍고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네. 재고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이거를 기업들이 그럼 선제적인 대응을 미리 실렸다고 봐야 되나요?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라기보다는 지난번에 서플라이 체인 콜랩스가 있었을 때 내가 즉 많이 팔아야 되는데 생산을 못 해가지고 많이 못 팔았다. 그래서 그런데 재고가 무슨 적다. 재고야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재고가 높은 수준으로 가지를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둔화되는 상태가 되니까 재고를 가지고 경기 조절에 대해서 대응하기에 기업 입장에서 오히려 좀 용이한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뭐 그러니까 땡처리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 그렇죠. 네, 이런 바로 상황이다. 그겁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실제적으로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한다면 가격을 급격하게 떨어뜨려야 되고 그게 네. 영업이익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지고 네. 추가적으로 레이오프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리테일 세일즈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네. 근데 그 흐름 자체가 이번에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긴 지금 우리나라도 항상 경기 나쁠 때마다 뭐 창고 대정리 그래서 그런 상가들 깔세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냥 무슨 진짜 뭐 다 1,000원, 2,000원 그냥 뭐 그냥 가져가세요 뭐 이런 게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이번 모습은 네. 우리가 왜 이런 현상을 겪게 됐냐 하면은 실물 경기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딱 스탑돼 가지고 아예 생산을 못해서 GDP가 마이너스 30% 됐다가 다시 생산을 하니까 미친 듯이 소비를 해가지고 30%의 GDP 성장률을 보이고 이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했고 네. 그거에 대응을 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는 세계화에 따른 부작용. 네, 맞아요. 야 부품 가져와 그랬더니 네. 그런 거 없는데 그럼 언제 줄 수 있어? 1년 후에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보지 않을래? 뭐 이런 식의 어이없는 이야기들. 요소수 말도 못해요. 진짜. 뭐 유소수라든지 뭐 여러 네. 가지 뭐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네, 정말 많이 있었죠. 아니,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얘기는 좀 그 사소한 것들이 정말로 어떤 기업의 생산을 얼마나 충격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네. 뭐 자동차 반도체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실제적으로 실물 경기의 생산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번 사이클은 확실히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시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이후에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경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전망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빨리 끝날 수 있다. 과거보다. 네. 오히려. 예. 네. 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리세션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2분기 연속이라는 얘기는 사실 뭐냐면은 그거보다 더 길다라는 얘기거든요. 원래 그렇죠. 테크니컬하게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GDP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그 다음에도 계속 마이너스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빠르게 회복될 개연성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번에는 리세션은 아닐 거야.
FRB에서도 네. 사실 리세션이라고 언급하지는 않고 있죠. 파월 아직 뭐 여전히 전혀 그런 아니라고. 얘기 안 하고 있죠. 네. 또 두 번째 실수 같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어느 정도 그 뭐랄까요, 시장의 지표들이 안 좋았을 때 그거에 의해서 이제 바이어스가 있을 수밖에 없고 네. 편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낮을 방향으로 찍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그 흐름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이야기로 그렇죠. 페드는 가보죠. 과연 어떻게? 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것이 그 유명한 블라드의 7%예요. 테일러 준칙이요. 예. 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거를 이제 그 블라드가 제시한 그 자료에 따라 가지고 제가 재추정한 자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GDP가 이런 식으로 갈 거야라는 거가 있으면은 네. 우리가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용해 가지고 아웃풋 갭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거는 이제 여럿이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CBO에서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CBO의 자료를 이용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CPI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했고요. 네. 블라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테일러 준칙을 할 때 가장 기본 기준이 되는 포인트가 이제 중립금리라고 해가지고 네.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수준의 금리는 도대체 어디 있냐라는 걸 얘기했을 때 그거를 중립금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0.5%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2020년 이전에 평균 자료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중립금리가 마이너스 0.5%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네. 경제학자들이. 그런데 블라드는 야 그게 말이 되는 거냐.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그 다음에 이 흐르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얼마까지 보정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다른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중립금리를 어퍼 바운드로 봤을 때 0.5%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CPI에 대해 가지고 즉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 FRB가 기준금리를 책정을 할 때 그 반응성을 어느 정도 즉 다시 말해서 둔감하게 반응을 할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할지 그 계수를 조정을 해줍니다. 그 두 가지를 포인트를 잡고 블라드가 저 회색 레인지를 범위를 이제 제시를 한 거죠. 네.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마우스가 안 움직이는데 저기 보시면은 2022년 2Q, 3Q 정도 보시면은 어퍼 바운드가 위쪽이 대충 한 7% 정도 되는 거를 보실 맞아요. 수가 있죠. 네네. 저게 블라드의 7%예요. 그리고 그때 뭐를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그러면은 로어 바운드는 어딘데 네. 즉 다시 말해서 저점은 어딘데 라고 보면은 이게 5%라는 거죠. 딱 그때 발언이 저거대로 됐어요. 저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해본 거는 뭐냐면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그러면은 CBO의 아웃풋 갭하고 그 다음에 CPI의 전망치를 가지고 우리 그러면은 블라드의 공식이 있으니까 그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 범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시 한번 계산해 볼 수 있겠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다시 계산해 본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은 7%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게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아무도 안 믿었었죠. 네. 왜 안 믿었을까요? 그 안 믿은 인투이션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저 레인지가 아래쪽으로 점점 하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왜? CPI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미 그쵸. 고점을 찍고 나서. 맞아요. 그러면은 문제는 이거죠. 자, 미국 기준금리 올라가는 모습하고 저 블라드가 제시한 테일러 준칙의 범위를 생각해 봅시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번 연준은 한 1년 정도 늦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게 뭐냐면 2021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보면 이미 4분기가 되면은 저게 5% 수준대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그때까지 반응을 못 했다라는 거예요. 연준 입장에서. 네. 이게 타격이 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친 듯이 올려요. 그럼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저기 미국 기준금리라고 그려놓은 그래프는 저점 기준으로 그린 거예요. 하단? 그래가지고 네네. 하단이죠. 네. 그래서 제로 금리 형태가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즉 다시 말해서 저기 나온 숫자들은 다 하단을 얘기하는 하단입니다. 거죠. 그래서 지금 4.25고 네. 4.75가 될 것이고
내년 1분기 2월, 3월 네. 25bp 한다면 4.75가 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5월에 25bp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5.0에서 5.25가 된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가면은 이게 블라드가 제시한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것도 아주 뭐 딱 중앙 정도에 딱 네. 들어오게 되겠네. 즉 유감스럽게도 네. 좋은 점은 뭐가 있냐면 일단 7% 이거는 이미 아니고. 옛날 얘기다. 왜? CPI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PCU도 어느 정도 안정화됐어. 그리고 얘는 점점점 하락하는 모습으로 갈 것이야. 네. 그 다음에 GDP 떨어지겠지? 그러면 아웃풋 갭도 어느 정도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얘는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하향 조정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이거를 2023년 4분기까지 추정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저 기준 범위가 저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3년 2분기에 5%면은 딱 중앙 정도에 들어가 있는 거죠. 4분기 정도 되면 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는 범위 3분기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 블라드의 상단과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4분기가 되면은 블라드의 기준 범위는 4%대가 상단이 돼요. 네. 즉 다시 말해서 네네네.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때 연준이 2023년은 물 건너갔다라고 지금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 그림을 보고 난다라고 한다면 조금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3분기에는 5.0에서 5.25까지 범위를 갖고 있다가 저거를 그럼 상단에 맞춰서 4%까지 내리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쵸. 다만 연준 입장에서도 저거를 계속해서 유지하기에는 4분기가 되면은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그리려면 제가 여러 가지 가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 가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2023년 4분기에 CPI가 몇 프로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3%를 가정을 한 거예요. 3분기가 3.7%가 프로젝션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래서 아까 3%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네. 거죠. 무슨 이야기냐? 자, CPI가 어떤 경로를 따라갈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조금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빨리 떨어진다고 해도요 3% 이상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저 추이 2월, 3월, 5월에 25bp씩 더 올릴지도 몰라. 그래서 이번에 고점은 5.25가 될지도 몰라. 아니면 조금 더 높을지도 몰라라고 이야기를 한 게 그런 부분에 바탕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CPI가 네. 3자를 못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게 다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저게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오고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5.5 아니면 5.75 고점 기준으로 네. 이런 식의 고민들을 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런 식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연준 입장에서 그냥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시나리오를 하고 있는데 3분기, 4분기 어느 정도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때 CPI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 갭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은 23년 말 정도 된다라면은 연준은 아마도 그렇게 우리가 지난 하반기에 계속해서 외쳐왔던 피벗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연준에서 고민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게 3분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제 그 추정에 따르면은 그런 식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그 다양하게 보는 것도 좋지만 한 가지 주제를 그냥 아주 한동만 패듯이 네. 집중해서 그림 보여주신 것도 저한테 참 큰 도움이 됐던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을 좀 많이 네. 오버했지만 네. 네. 이게 꼭 들어야 하는 얘기인 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시간을 조금 더 썼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그 지표들과 얘기해 주신 우리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모셔서 또 좋은 내용 또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한국금융연수원의 주현수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12월 31일 다시 없을 혜택이 종료됩니다.